어려워 이게. 예. 첫 번째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괴뢰 정부에서 여러분들 돈을 어, 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못 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문재인 새끼의 말을 안 들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가져보시죠.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 문재인 괴뢰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만 돈을 벌었다. 제목 자체가 뭐 예술이구만. 문재인 괴뢰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 52% 상승. 예, 심지어 적화대 참모들조차 집 안 팔고 버텼다. 이거 웃긴 나라야 이거. 예. 문재인 괴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데, 예. 이 새끼들은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면서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 허세란 허세는 다 부렸죠.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괴뢰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단 인천 쪽에서부터 먼저 움직였나 보네요. 참여연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괴뢰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무주택 사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미온적인 문재인 괴뢰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뭐 조기숙은 어저께 보셨듯이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고 하면 좋겠다. 나 역시 이번 전세대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인데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호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그 국토부 장관 그 아줌마가 문제지. 예. 동시에 또 정의당마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괴뢰 정부를 맹공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예,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건 뒷북 정책과 땜질 대책 때문에 근본적 쇄신 없이는 안 될까. 예, 또한 적화대 참모들마저 문재인 괴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문제. 노영민 새끼가 모두 팔아라라고 했지만 한 명 빼고 아무도 안 팔아. 지금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세라는 게 있어 보면 아는데 이게 2년마다 이사 가는 것도 일이고 집을 사자니 비싸고 월세로 들어가면 아깝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라는 게 있지만 이게 전세라는 것도 자기가 전세로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보다 자기가 수입이 많아야 돼. 그래야 언젠간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빨리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눈치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은 뭐 집값이든 뭐든 뭐 이렇게 횡보를 하겠지. 아니면 뭐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그걸 좋다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야, 이러다 경제 다 망한다 야. 그때가 되면. 그래서 뭘 합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거야. 대출 쉽게 받게 해 주고 심지어 대출 이자도 깎아 주고 이런 거지. 그게 일종의 양적 완화를 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안 되지만 막 떨어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 일정 부분은 이렇게 잡아줘야 뭐 다들 돈을 쓰고 살지면 어쩌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괴뢰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 부동산 가격이 52% 올랐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집값이 거의 그 5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나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에 딱 그런 게 있거든. 부동산 정책 같은 거나 이런 걸 정책이 나올 때가 이제 끝물이잖아. 근데 양적 완화를 한다. 야,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가 또 내가 전세 만기이기도 했고, 야, 집을 사자 이럴 때 방법 없다. 집을 사야 된다 이러고 그때 내가 집을 사겠답시고 대출 받아서 사겠다고 갔을 때 진짜로
가는 데마다 집주인들이 집이 안 팔리니까 막 표정들이 안 좋은 거야. 집에 가면 집주인들이 막 제발 사 달라는 표정이 있죠. 내가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거실이 막 어마어마하게 넓어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와. 이 그게 야 어마어마하게 넓 이걸 너무 싸게 나온 거야. 우와. 나랑 친구랑 그때 같이 집 보러 갔는데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거실이 너무 넓어요. 지금 치면은 거실 하나가 우리 집 그 뭐야 절반 정도 크게 막 거기다 방도 막 여러 개에다가 막 엄청 넓어. 그리고 '야 여기 진짜 괜찮다.' 막. 그런데 문제가 뭐냐? 햇빛이 안 들어가. 다 이거 봤는데 대낮부터 불을 다 켜 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이 약간 이상하다. 왜 대낮부터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켰을까?' 여기 방 보고 저기 방 보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일부러 거실 불을 다 꺼 봤지. 다 껐는데 진짜 완전 무슨 지하실 같아. 그 그 그 빛이 안 들어오고 대낮인데. 우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된다." 이러고 안 했죠. 내가 여러 가지를 봤죠. 예. 곰팡이 뭐 보고 남양이냐 이런 거 보고 막 다 봤는데 고때 아주 집주인들의 표정이 안 좋았지. 근데 지금은 음 정말 웃긴 게 그때 제가 인제 그러고 나서 주변에 애들한테 내가 막 "빨리 집 사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해 줬지. 그리고 이렇게 신혼부부들 중에서 이제 집을 사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제 집들이를 막 갔지. 근데 그중에 되게 저기 어디야 어 저기 꽤 괜찮은 집을 산 애들이 있었어요. 저기 뭐야 저기 좀 좋은데 그렇다고 막 비싼 집은 아닌데 그 동네가 그 주변이 괜찮은 거지 인프라가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여긴 진짜 잘 샀다. 야 이 가격에 잘 샀다." 막 내가 그랬지. 근데 그게 걔네들이 또 그걸 그 부부들이 그걸 또 값이 올랐다고 또 금방 팔아 버린 거지. 내가 "팔았다고?" 그게 2배 넘게 올랐어. 와.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막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고 하더라고.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가 살 집은 그냥 쥐고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문재인 괴뢰 정부가 결국에는 이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말만 하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이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걸 오른다라는 거는 쉽게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오른다라는 거지. 그것보다는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시키는 정도선 그리고 공급이라는 걸 통해서 최대한 시장의 원리를 맞춰 줘야 되는데 문재인 괴뢰 정부의 그런 대가리가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성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퇴보조차도 집값 대책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들 공직자들은 안 파는데 왜 국민 보고는 월세 살라고 하냐." 참여연대도 방금 보셨듯이 죄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가 이제 인국공 사태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부동산이죠. 이게 지금 보면은 조국, 윤미향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떤 공정성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폭탄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요 앞에 조국, 윤미향, 인국공 같은 경우는 2030 세대가 좀 예민하잖아요. 근데 요 부동산은 30, 40, 50 요 중추적인 세대가 다 예민한 파트거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볼 필요가 있겠죠. 자 6.17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매가는 물론 오히려 전세마저 끌어올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괴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퇴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비판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유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지들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도 반기를 들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어줄 걸 건의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판적인 상황.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이 여러 계층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퇴보 진영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여연대 아까 보셨듯이 니들 뭐하냐 오락가락 정책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심상정의도 그랬고 우파 진영에서 당연한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이 나올 때부터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예전부터 얘기했다. 전세가를 올리고 공급 절벽 우려를 더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 및 수도권 등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가 비판하는 정책. 유주택자들은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 사업 규제를 하고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등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임대주택을 하러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그걸 규제하겠다라고 하는데 화가 난 모습들이다. 이번 대책이 1주택자들조차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만 갖고 있는 다 나쁜 놈 취급하는 거야. 근데 지들 정부 안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무주택자들은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숨짓고 있다. 대출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이제 화가 나는 것이고 새롭게 규제적에 편입되어 청약 당첨자들이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 양주 지역에 이 수십 명이 양주시청을 찾아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또 인천, 안산, 수원 모두가 집단 행동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괴뢰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해놓고 공직자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분개하는 모습인데 여기 또 몰려가서 이렇게 집회하시나 보네. 지자체대로 규제 해제를 해달라 요청하고 있고요. 이거 참 뒷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그러니까 2년 동안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대로면 집주인들이 막말로 그냥 세입자 나가라고 하는 거야. 세입자 나가고 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러 오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2년만 있으면 뭐 허가 됐으니까 뭐 정부가 개입할 거 없고 뭐 어쩔 이러고 이제 난 재건축 자격 얻었네 이러고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궁색한 거지. 저런 게 음마 아파트를 타겟팅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음마가 워낙 꾸졌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잘 안 산다는 걸 알고 저런 궁색한 짓거리를 하는 건데 아주 못된 놈들이지 이거. 토지 공개념을 하기 위한 분위기 몰아가기 위한 거 아니겠냐. 뭐 좌빨 새끼들이야 뭐 방향이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새끼들한테 많이 뜯어가지고 어떻게든 뭘 하자 이건데 냉정하게 말하면 토지 공개념도 공개념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 이전에 이 좌빨 새끼들 사고 방식이 좀 모두를 좀 가난하게 만들기 위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지 공개념 개념으로 가기에는 막 바꿔야 될 게 많잖아. 헌법도 바꾸고 뭘 바꿔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저기 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임대 아파트를 막 어떻게든 더 만들어서 막 넣는다 이런 개념들이 보면 좌빨 새끼들이 동네에 늘어나게 되거든요. 바로 요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빨 새끼들이 정치적인 중요한 프로파간다에 자기네 어떤 진영을 더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파 진영이 우파 사람들을 더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뭐가 있냐. 그게 없어. 그냥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뭐 북한 나쁜 새끼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군대가 어떻게 보면 우파인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뭐 이제 안보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다면 지금은 세상이 바뀐 거지. 지금은 당장 북한이 쳐들어와도 내가 당장 그거보다 더 힘들 판인데 그냥 오히려 쳐들어와 달라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무 가난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거 하다 보면 부자들을 증오하게 돼. 시샘하고. 부자들 새끼 저것도 우리한테 좀 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공짜를 바라니까 점점 기본소득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좌클릭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좌빨 새끼들이 원하는 게 좀 가난한 사람들 즉 월세살이를 더 늘리기 위한 거 아니냐. 월세를 살면은 사람이 돈을 못 모아.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를 지금 이 새끼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 부자들 때문이다. 왜 가난한 월세살이들이 늘어날수록 좌빨 새끼들이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우파 진영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라고. 우파 진영에서 "야 공급을 늘려서 이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러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부동산이 실패했다. 니들 때문이야. 김현미 너 때문이고." 뭐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깊숙한 정곡을 찌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파 진영이 눈뜨고 당하는 꼴이죠. 눈뜨고 당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이제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치 진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서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그래야 인제 나중에 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이 지역구를 나눌 때도 어떻게 하면 우파진이 더 유리하게 나올지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도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야. 이미 좌빨 새끼들이 그런 걸 이미 시도해 가지고 이렇게 서울 지역들을 이 좌빨 새끼들이 많이 2030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표심에도 영향을 줬다. 뭐 이런 거거든. 걔네들이 예를 들어 가난한 동네만 몰렸으면은 그럼 그 가난한 동네만 좌빨 새끼가 뽑히고 나머지 동네는 어떻게 보면은 좌빨 새끼들이 없었을 텐데 얘네들이 점점 좌빨 새끼들을 여기저기 인제 동네에다 꽂아 넣게 된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부자 정당 찍을 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 1 차적으로 얘네들이 가는 것들이 어 '전세 말살 계획 아니냐.' 어 오히려 이 새끼들을 깔려면은 "너희들 왜 전세 말살 계획으로 가는 거야? 너희들 일부러 월세자리 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의 프레이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와중에 대단하시네. 예. 우리 또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 계세요.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해야 된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 예. 김현미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시켜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예.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 투자를 막는 그러니까 지가 현금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데도 그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진 걸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자. 예. 뭐 거의 공개념 개념이죠. 예. 거의 공개념이야, 공개념. 막 나가는 거야, 그냥. 이 아줌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자, 오늘 국회에서 약간 질문 뭐야 이것도 왜 삭제가 됐어 이런 음 에 기사가 삭제가 됐네. 자, 여기 보면은 뭐 오늘 한 건 했다고 합니다. 예결위에서 나 홀로 야당 역할을 했던 이용호 통합당 의원이 송거 질문을 해서 김현미가 아주 쩔쩔쩔 맸다는 땀을 뻘뻘 흘리고 또 현미 언니도 아 땀을 쩔쩔 흘리면서 육수를 흘릴 뻔했다는 이야기. 무소속이구만. 죄송합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나홀로 야당 역할을 하면서 미래통합당 전원 불참 속에서 그냥 반민주당을 때렸다 이 얘긴데 어떤 내용이냐. 이 집값을 가지고 때린 거예요. 김현미에게 집값이 놀라면는데 부동산 대책 다 실패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현미가 다 잘 되고 있다. 잘 돼, 잘 돼, 너무나 잘 돼. 이러고 이런 뻔뻔스러운 개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호가 아니 두 번째나 대책을 내놨는데 그랬더니 네 번째야! 그건 언론이 지어낸 거야! 또 가짜뉴스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 갑자기 발끈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 조울증이 있나? 그러면서 야 부동산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잖아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거는 국회 탓이야! 국회가 통과 안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이용호가 듣다 야 이 새끼야 네 말은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작동이 잘 된다고 해 이 새끼야. 그렇게 작동이 잘 되면 이 새끼야 그러면 왜 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돼 있어.
그런 거는 안 바꾸고 뭘 말은 웃기는 새끼 아니야 이거. 여기도 그 노영민이 다주택 처분에 대한 이야기도 짚었는데 정세균이가 이제 와서 세균이가 와갖고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일단은 뭐 그 무소속 의원만 와갖고 오늘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뭐 너무 살살이죠. 만약에 이제 통합당에서 지금 같은 경우면 통합당이 뭐를 하든 지금 이슈가 안 돼. 왜냐면 내가 말했듯이 메신저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메신저가 없어서. 메신저가 없으면은 뭐 당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누구라도 데려놔야 돼. 누구라도 데려놔 갖고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 있어야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이돌 그룹을 보더라도 아이돌 그룹 전체 멤버를 보거나 팀 이름을 보지 않죠. 거기에서 자기가 중심 인물만 본다는 거야. 한승연. 한승연만 보면 되지. 그거 좀 러블 라이브 보면 다른 멤버는 중요하지 않아. 노조미만 중요한 거지. 멤버 하나만 괜찮으면 그 전체가 다 좋은 거죠. 그 당 내에서도 인물이 중요해. 인물이 일단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념이겠지만 어떤 사람 당이 어떤 인기를 얻고 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는 정치적 테크닉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뭔가 앞에 세워놓을 인물이 필요한데 인물이 없어. 인물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언론에 나올 방법이.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거지.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요 어그로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용이 주도하고 뭔가 계획적이면서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재미를 주면서도 통캠을 주면서도 뭔가 이런 요소의 어그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현미가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부동산 대책 22번째나 나오는데 네 번째나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이제 한 바가지를 이렇게 탁 들고 김현미 얼굴에 대고 그냥 똥물을 갖다가 뿌려버려야 돼. 얘를 뭐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아니면은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지금 저런 개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지금 통합당이 주도하지 못하는 있는 거죠. 이게 확실히 통합당으로서는 좌클릭을 한다, 중도를 노린다고만 있지 뉴스를 잡거나 프레이밍을 할 수 있는 지금 전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관이라는 인간이 나와 가지고 아니 온통 개소리만 하다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아주 대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홍콩 대신 우리나라 올래? 했더니 외국 금융사가 꺼져 한국 니들 나라는 안 가 이 새끼야 이 문재인 새끼야 이러고 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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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옛날 노래 생각나네. 하지 않을래. 외국 애들이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다고 하는 외국 금융사 다 보였다. 자, 일본 싱가포르에 밀리는 금융허브급 벌써 3년째 30위권 바뀐데 홍콩에 엑시트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나라에 데려왔어야 되는데 못 데려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괴뢰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그 수요 조사를 한 거야. 물어본 거야. 아다 그것이 말이야. 우리 쪽으로 좀 오는 것이 어때요? 이러고 홍콩 사태를 그걸 기회 삼아서 그쪽에 있는 회사들, 그쪽에 있는 금융회사들 좀 데려오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괴뢰 정부가 계획을 적기로 했다. 왜? 모든 외국계 금융사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정부 관계자가 외국계 금융사들이 52시간제 근무제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완전 개망신을 당한 거죠. 자, 뭐 무슨 비자 요건을 완화시키겠다. 뭐 자회사 설립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꺼져. 꺼져라고 바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홍콩을 다 뭐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쪽 그 회사들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한국은 일찌감치 경쟁에 밀려나 외톨이 외톨이야 다리다라다라뚜 이렇게 떨어져서 야 2015년도에 이렇게 그 높았었는데 이렇게 문재인 새끼 때문에 이렇게 망해버렸네. 예, 홍콩의 순위가 6위였지만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한국. 예, 혁신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금융 중심지는 언감생심이다. 어. 자, 개혁 논의를 이끌어야 돼. 금융 규제 개혁을 이끌어야 될 정치권이 그 국책 금융기관 나눠먹기만 관심을 보인다. 전북의 전라도 쪽은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부산 쪽은 그걸 반대하고 이제 인천 송도 등의 금융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홍콩의 금융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깝다. 금융뿐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규제 효과를 통해 기업 투자로 활성화하는 게 첫걸음인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노노노 외국 애들이 그렇대. 노노노노. 자, 여기서 또 개소리 하다가 또 망신당한 놈이 있죠. 두간이가 지 아들에 대한 게 털리니까 갑자기 발끈하면서 뭐라고 하죠? 어떤 개거품 누는 이런 장면을 함께 보시죠. 김두관이 이 묵공사 때와 내 아들이 뭔 관계냐 이러면서 아주 부들부들 거렸다라고 하는 꿀잼 뉴스. 인천국제공항사 사태와 지 아들이 뭔 관계가 있냐라면서 발끈했다고 합니다. 가족 털기 왜 하냐?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여전히 이제 그 인천공항이 공정한 거였다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국회에 출근하면서 보좌관이랑 국회의원이 왜 연봉 다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두간이 아들까지 이제 언급이 됐죠. 아들이 뭐 5년 전 귀국해서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가짜 뉴스 경광부에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하지 마라 이러면서 갑자기 조선일보를 깝니다. 아니 무슨 뭐 북한이야? 갑자기 이 새끼는 지금 갑자기 조선일보를 물타기를 해. 조선일보는 청년과 노동자의 편일 리 없는 기득자의 수호자일 뿐. 사고방식 자체가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거. 그러면서 갑자기 또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방해하는 미래통합당과 끝까지 싸우겠다. 또한 앞뒤 싹둑 자르고 필요한 말만 골라 사실을 왜곡하는 발췌 전문 일보와 같은 언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에 새끼는 대가리가 약간 좀 이 새끼들 문제가 많아. 보면은 어떤 좀 사고방식 자체가 되게 적대감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거죠. 지편 아닌 편 이렇게 나눠갖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 저런 프레임이 이제 운동권의 사고방식이니까 또 저런 게 익숙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 분들은 저런 구도가 이렇게 나와주면은 좀 쉽게 정치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조선일보랑 좀 사이가 안 좋구나, 뭐 누가 사이가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보길 원한다라는 거야. 그런 관계를 봐야 어려운 정치판이 금방 이해되니까요. 지금 보면은 타겟팅에서 조선일보와 통합당을 거론했는데 아주 그냥 상스럽네, 상스러워. 자, 오늘 즐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정경심과 증거인멸을 같이 했다. 조범동 징역 4년. 드러난 조국의 거짓말. 조국 조카 징역 4년.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일단 정경심 관련한 그것 중에서 일단은 이 조국 조카 처음으로 시정. 조 씨는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7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으로 인해 투자자, 채권자, 일반 주주들 고스란히 그들의 피해를 보았다. 네. 다만 정치 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됐다. 예. 여기 보면 정경심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정경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하지만 정경심과 이 조범동 간의 5억 원의 금전거래는 대여라고 봤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있어요. 조범동에 대한 첫 재판의 내용이 나오면서 조국 새끼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드러났다. 조국은 기자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전 조카인 조범동이 코링크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4년이 나온 거거든요. 조범동의 코링크 운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조범동이 코링크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본인은 물론 정경심도 법정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 자, 이 판결 나후의 커뮤니티에서는 조국 새끼나 정경심 혐의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성립될지에 대해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만, 적하대 민정수석 새끼, 법무장관 후보였다는 새끼가 전 국민에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있고 넘어갈 것인가. 진중권 또 나서네요. 또 공직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이 추가 취재로 거짓말을 밝혀대고 형사적 혐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언론의 검증 취재 과정을 통해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건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새끼가 물러난 대신에 정상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문파 새끼들 얘기죠. 그래요. 일단은 조국 새끼가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게 일단 드러났죠. 이게 물론 그 위증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냥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조국 새끼는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 일단은 저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경심과 공범을 인정했어요. 재판부가. 단지 정경심이 횡령했다는 거는 인정은 안 해준 거야. 그건 아니더라도 일단 증거인멸은 정경심과 같이 했다라는 거, 공범이었다는 거 인정이 된 거고, 또 다른 내용은 조범동이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조국 새끼는 조범동은 코링크와 관련이 없다. 운영과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기자들한테 문자까지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법정에서 개입을 한 거고 얘가 실질적 오너였다라고 나오니까 완전히 거짓말이 된 거죠. 조국 새끼가 거짓말을 한 거죠. 얼마나 이 새끼가 뻔뻔한 새끼고 얼마나 더러운 역겨운 새끼인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정말 살다 보면 지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EJ라고 하는데, EJ가 제일 재밌죠. 오늘은 지들끼리 싸우는 EJ가 이렇게 두 건이라고 올랐는데 다 중건이랑 연관이 있어요. 진중건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북한이 진중권을 때렸습니다. 이 새끼들은 뭐야? 이 새끼들 되게 웃긴 새끼 아니야? 이 새끼들은 문재앙도 때려, 뭐 황교안도 때려, 뭐 우파정당도 때려, 진중권도 때려, 다 때려. 이 새끼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진중권도 모두각인데 북한도 모두각이야. 이 새끼들은 둘 다 모두각이끼리 모두각고 있어. 재밌네. 북한이 갑자기 진중권에게 현대판 이하고라면서, 이하고 뭐야 얘?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여기서 보면 진중권의 이 펴낸 책자 요 제목인가 봐. 그러면서 사담의 군은 유신 독재자 박정희를 풍자할 땐 그래도 학자처럼 보이더니 지금은 셰익스피어군 오셀로의 이하고 같은 음모꾼이어서 국민들은 심을 뱉는다. 독서적인 막말로 여야 싸움 부추기고 즐기는 변태적인 성리 오직 진중권 특유의 장점이 아닐까. 눈만 채지만 국민 분열에 미쳐 질질질 입만 대지면 뱀구렁이가 다 나오는 현대판 이하고. 이제 이하고가 셰익스피어고 단군 민족의 혈통마저 무시하고 일본 계집의 혼혈아까지 보더니 이제 완전 머리까지 도운 것이다. 국민 분열에 양념치다 못해 민족 분열에 미쳐 북까지마고 헐뜯어대는 반민족 열과 분열 광신자. 국민들은 진중권 이 무덤에 침을 뱉을 것이다. 새끼들은 이제 명예훼손죄 안 걸리니까 그냥 막 지르는 거야 지금. 예. 야 저거 똑같이 해줘야죠. 똑같이. 북한 새끼들. 너희들이야말로 변태 같은 성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 어제는 문재인을 갖다가 그저께는 황교안을 갖다가 그저께는 홍준표를 갖다가 그저께는 박근혜 이명박을 갖다가 오늘은 문재인을 까고 내일은 또 진중권을 까고 그거야말로 오락가락하는 변태적인 성미가 아니고 뭐겠는가. 완전 개또라이 같은 놈들이야. 지금 안 까는 데가 없어. 진중권이 북한한테 맞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중권도 웃겨요. 진중권은 갑자기 또 추미애를 때렸네요. 예. 진중권 추미애를 보고 노무현 4년 뒤에 구속될 거라는 발언을 한 추미애 이러고 한번 때렸다고 합니다. 합법 선출 그러니까 노무현 새끼를 탄핵하려 했던 게 추미애다. 그런데 어느새 친노 친문의 완장으로 변신했다. 아마 탄핵 컴플렉스 때문에 더더욱 과잉 중선하는 건지도 몰라. 아주 지들끼리 잘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잘 싸우고 있어. 이제 아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꿀잼이죠. EJ 잊지 마세요. 사자성어. 자, 진중권이 추미애를 깠다. 예, 추미애가 과거 노무현 탄핵에 앞장서면서 노무현이 구속된다는 발언까지 했다니까. 사소한 뭐 어떻게든 노무현을 갖다가 탄핵하려 했던 게 추미애 이 인간이다.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인간이 문민장관이라 지나간다. 그가 노무현 시절에 했던 발언 중에는 섬뜩한 것도 있다. 퇴임 후 노무현의 구속을 예언하는 대목이다. 노무현은 불법 정치장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을 리무진이고 자기는 티코라고 했는데 티코도 돈이 많아서 실을 수 없을 정도다. 티코가 몇 대인지도 모른다라는 언급이 추미애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깝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 컴플렉스가 한몫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양반이 어느새 친노의 완장으로 변신했으니 이 탄핵 컴플렉스 때문에 놀리고 상시고 다 돼버리고 광 쪽으로 충성한 건지도 모른다. 사실 그때 당시에 진중권도 조금 좀 그렇게 했지. 진중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 진중권도 노무현에 대해서 좀 막말한 게 많았죠. 예전에 어딨니? 이게 그 스스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노무현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진중권이 이 말을 정몽원 회장 때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된 분들한테 자살세를 거두면 좋겠다라는 극악무도한 발언을 했었죠. 예. 그때 이제 노무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예, 뭐 그랬었죠. 그때 이제 뭐 이게 얘기 많았어. 그래서 뭐 노무현 쪽도 막 이런 얘기 오고, 예.
하여튼 그 노무현 하여튼 뭐 그런 발언을 해서 시체 뭐 이런 발언했고 지우기 짜증나니까 어 뭐 자살세 얘기하고 막 이래 가지고 좀 뒷말이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되셨나? 노무현이 그렇게 됐나? 하여튼 그때 이후에 이제 진중권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도 이제 린치 맞고 얘가 나중에 "내가 말 잘못했다." 이러고 사과는 했지. 근데 진중권이도 좀 그런 게 있었죠. 또 이거 말고 또 여자 아나운서인가요? 그 사람이 인제 좀 스스로 그런 그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또 인제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지. 어 뭐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암시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 갖고 이렇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얘가 인제 장난 반 비아냥 반으로 뭐 그렇게 했다가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갖고 진중권이도 좀 이게 손가락을 이게 잘못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추미애나 진중권이나 둘이 뭐 거의 쌤쌤이죠. 보면은 둘이 수준이 다 거기서 가지고 이 아나운서 예전에 아나운서 있었어요. 그 스포츠 선수 스포츠 쪽에 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스포츠 선수랑 뭐 이런 거였다." 그랬는데 그 아나운서가 해 갖고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렇게 됐다." 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진중권 얘도 누구를 뭐라 할 입장은 아니고 얘도 약간 쪼끔 좀 과거에 좀 나사가 좀 빠졌었지. 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자 삐라로 넘어갑니다. 법인 취소로 과연 삐라를 막을 수 있을까요? 7월 중순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든 삐라를 못 보내겠다고 이제 북한의 그 하수인들 여기서 인제 아 아시다시피 통일부에서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예 청문회도 열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취소시켜 가지고 못 보내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예. 어 일단은 여기 보면 음 자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북 전달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왜냐? 두 단체에 대해서는 지정 기부금 단체 허가 취소 이것으로 법인 명의의 모금은 불가능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형식으로 모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인 취소는 두 단체만 하는 거라서 다른 북한의 단체, 북한의 성경을 살포한 단체도 있고요. 이런 단체들의 행위는 막을 수도 없다. 예. 그래서 아예 대북 전달 살포 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런 미친 새끼들 이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거라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들 뜻대로 안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6.25 얘기 잠깐 해볼까요? 지금 아까 봤을 때 이제 그게 있었죠. 요거. 수령님을 위한 노래. 인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북한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냥 북한 부족 북한의 부족송 부족가라고 해요. 부족가. 북한 부족가와 우리나라의 그 애국가의 편곡이 좀 비슷해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그 6.25 때 문제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아주 충격적인 문제들이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6.25 기념식에서 있었던 비행기가 유해를 싣고 온 게 아니었다? 탁현민 새끼가 관여한 이번 기념식이 이딴 구설수가 올라왔는데요. 자, 괴뢰 정부가 1시간 넘게 진행했던 6.25 기념행사 알고 봤더니 뭔가 쇼가 다 있었던 거야. 거짓말. 자, 각 군 총장이 직접 부르는 형식으로 육해공 해병대가 연주됐는데 육군가와 해병대가는 방송에서 엉뚱한 가사가 자막으로 나가고 일단은 자막 실수 엉뚱한 게 막 나가고 이거 완전히 군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기만이죠. 유교 당시 숨진 국군 147구의 유해를 운구한 공중급유기의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다른 공중급유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말을 한 거야. 또 기념식에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부족가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탁현민 새끼가 관여한 첫 대규모 행사가 이렇게 잡음이 커져서 탁현민의 연출 기획력이 예전만 못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는 6.25 전쟁 행사에서 연주된 육군가와 해병대가의 방송 자막이 잘못 나갔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를 정도야. 무식한 새끼. 응? 육군가 가사가 바뀌었네. 이걸 막 못 바꿨다는 얘기고. 해병대가는 아예 엉뚱한 노래의 가사가 방송을 탔다. 해병대는 나가자! 해병대라는 군가를 공식 해병대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날 자막에는 해병대의 노래가 나갔다. 다른 노래 가사가 나온 거야. 국가보훈처는 중개사에서 방송사에 파일을 전달하고 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47구의 참전용사 유해를 봉헌하는 퍼포먼스 구설에 올랐는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조국에 들어오는 영령들을 기리는 영상을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동체에 직접 상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날 행사에 사용된 공중급유기는 유해를 송환한 급유기가 아니라 다른 항공기였다. 그러니까 얘네 말은 이렇게 이제 비행기가 급유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유해들을 싣고 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해를 싣고 온 것에 동체에다가 이게 비춰가지고 뭘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비행기였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자, 실제 유해를 옮겼던 공중급유기에서 그 유해를 꺼내 행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다른 공중급유기에 넣어뒀던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자, 방역 문제 때문에 유해를 모시고 온 기체를 행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쇼를 위해 참전용사 유해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에 마구잡이로 이제 막 옮겨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탁현민 새끼가 적화대에 들어온 뒤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충일 행사에는 천안함 연평도 유족과 생존 장병을 초대하자는 논란이 됐고 이번 행사 역시 참전 용사들을 위해 저녁 시간대 행사를 한다고 했지만 퍼포먼스 등에만 신경 쓰다가 군가 등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지적이 나온다. 탁현민 새끼가 문제야. 수령님을 위한 부족가. 수령님께서 보고 계시니 이걸 그대로 넣도록 해라. 북한과 똑같이 만든 거죠.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해. 이러면 이제 김정은 새끼 똥돼지 새끼가 보다가 저거 우리 노래야 이래? 이제 놀랬겠죠. 자, 6.25 행사의 주인공은 비행기, 유해는 소품이었나. 결국 비행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해를 여기로 보냈다 저기로 보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탁현민 쇼의 주인공은 유해가 아닌 영상 투시된 비행기였다. 쇼 연출을 위해 유해를 이 비행기 저 비행기 왔다 갔다 옮겼다라는 거예요. 국군 유해 147구를 운구한 공중급유기가 아닌 다른 공중급유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방역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비행기 좌석 등 구석구석 방역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유해를 다른 급유기에 옮긴 뒤에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이제 이게 쉽게 옮겨버렸다라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영상 투사 이벤트를 위해 미리 다른 공중급유기를 준비시킨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결국 이벤트 효과를 높이는 데 치중하면서 정작 유해보다 비행기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해가 소품 취급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명예는 방역에 24시간이 소요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147구의 유해는 행사 전날 도착했다. 행사는 다음날 8시에 했기 때문에 무려 27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24시간 된 많은 일을 방역 때문에 못한다는 건 선뜻 이해가지 않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날 퍼포먼스를 위해 유해를 원래 공중급육에서 빼서 다른 급육에 넣기를 반복했다. 가장 중요한 유해가 쇼를 위해 이리저리 옮겨졌다는 얘기다. 그리고 다른 공중급유기를 서울공항에 가져다 놓고 무대를 꾸몄다. 이번 행사 핵심 소재는 공중급유기였고 비행기 동체를 중심으로 행사장을 꾸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행사 연습용으로 다른 공중급유기를 사용하고 본 행사에는 실제 유해를 모셔온 공중급유를 써도 되자는 말이 나왔지만 우한 폐렴의 촉박한 상황, 영상 투사를 구현하기 위해 원래 공중급유기로 옮겨오기는 어려웠다고 병합명을 했는데 군안 밖에서는 이번 공중급유기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서 국군 유해를 마치 소품처럼 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해가 행사의 중심이 아니라 비행기가 더 중요시 됐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이벤트를 하면서 유해 도착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어왔다. 그래요. 이 새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는 마치 6.25를 기리는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유해마저도 소품처럼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런 것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런 멜로디까지 완벽하게 그 안에 종북 코드를 모아보면 이거는 6.25를 기리기 위한 게 아니라 6.25를 능욕하고 북한의 충성맹세라는 쇼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탁현민 책임져라. 북한 국가 흡사하다. 통합당 맹공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야, 정말 이 뉴스도 이거 하나 찾기 정말 힘들었다. 예. 미래통합당은 6.25 기념행사 연출 논란과 관련해 쇼이면서 보국 영역 국민의당 결례다. 탁현민이 책임져라. 또 하나 여기 보면은 태영호 의원도 애국가 도입부와 북한 부족가와 비슷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도입부 10초가량이 북한 부족가와 흡사했다. 내귀를 의심했다. 애국가를 새롭게 연도했다지만 북한 부족가와 비슷하게 편곡해서 되겠는가? 이거 내가 샘플링해서 써볼까? 수령님의 충성. 다음 신곡은 요걸 이용해서 뿜뿜뿜뿜 예 뿜뿜뿜뿜 충성맹세 뿜빰빰빰 문제양세 뿜뿜뿜뿜 수령님 보고 계십니까? 봐봐봐봐. 내 말 뉴. 내가 말 많으면 뉴스에 나와. 제가 이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합당이 뭐를 하든 간에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임팩트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를 보면 스피커는 있는데 메신저가 없는 거지. 메신저가 없다라는 거. 이게 인물이 되게 있어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거기로 단일 대우를 우리가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실드 쳐주고 그 사람 일단 살리고 보자. 어떤 이런 그 공동의 목적 의식이 생긴다고. 이게 이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나라당은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라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스피커 무엇을 말하냐 이전에 중요한 거는 어떤 인물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인물로 대동단결하면서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당 자체만으로는 그런 류의 응집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메신저가 좀 중요하다. 메신저가 없어서 지금 통합당은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스피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메신저가 나와야 된다. 메신저는 결국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통합당으로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메신저가 없으면은 결국 통합당이
의석수를 뺏기든 위원장을 뺏기든 뭘 뺏기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냐면 니들한텐 니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어차피 그냥 밑에 깔리는 애들이고 중요한 건 너희들을 지려받고 올라갈 수 있는 대권 주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대권 주자를 내놓아서 그 대권 주자가 민주당이 이렇게 독재를 합니다. 그럼 빵 하고 터지는 거지. 민주당이 저렇게 족같이 합니다. 빵 하고 터지는 거지. 윤미향 저런 애가 되면 빵 하고 왜 그런 중심 인물이 나와줘야 우리들이 그걸 동시에 듣고 동시에 공유가 되고 동시에 공감하고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게 메신저가 나와야 된다. 근데 내가 말만은 너 어저께 말했는데 오늘 뉴스에 나와. 정책 경쟁에 돌입한 통합당 대선 주자의 착격 고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차기 대권도 내어줄 수밖에 없다. 자, 미래통합당 원구성에서 배제하면서 위기에 빠진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차기 대선 주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거를 정책 대결로 풀 계획이지만 이렇다 할 대선 주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야. 제가 어제 했던 진단 그대로 뉴스에 나오죠. 이 통합당에서 대선 주자가 없이 아무리 본인들이 무슨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고 좌클릭 중도 포용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대선 주자 있을 때 이명박, 박근혜, 벌레소년 이렇게 있을 때 벌레소년 빼고 어쨌든 대선 주자급의 인물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어떤 한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대선 주자가 없다.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등등등이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상임까지 내어주면서 코 내물린 통합당이 차기 대권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든 지금 대선 주자가 빨리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민주당 대비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다. 대비, 여기 중요한 거예요. 대비라는 말이 중요해요. versus 반민주당 대 통 이런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대립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없어. 일단은 지금 정책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이게 안 돼요. 내가 말했듯이 이걸 하려면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느 인물이 남아줘야 돼. 인물이. 딱 인물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 딱 인물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딱 나를 따르라. 딱 가자 이러고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 정책 대결만으로는 당 지지를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상임위가 나가려고 하니까 영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속한 대선 주자 지목이 필요하다. 제가 어제 지적한 대로 조속한 대선 주자 지목이 필요하다. 자, 반민주당이 문재인 새끼랑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통합당도 누군가가 필요하다. 지지층 인물이 필요하다. 없어요. 대망론을 만들 사람이 없어. 제3의 인물로 안철수가 어떠냐라는 얘기지만 안 돼. 그런 새끼. 이게 아까 말했듯이 versus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versus. 민주당 대 통합당이라는 구도지만 민주당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문재인 새끼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뭐 이낙연이라든지 뭐 이런 새끼들이 이제 깔려 있는 반면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가축이라고 해야지 가축. 이런 가축들과 대비를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지금 통합당에 없는 거지.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어느 정도 가시화된 면이 있어. 왜냐면 그 후계자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라는 인물 다음에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게 뚜렷하게 없었을 테니까 행복했지만 또 미래에 다가오는 불안감은 있었죠. 그거를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무성이 이어가겠지라고 했지만 막판에 이제 김무성 새끼가 배신을 때리면서 상황이 이제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무성이 자기한테 들어온 복을 자기가 발로 찬 거야. 그 새끼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파 정치가 더 이어지고 김무성도 지가 대권 가져가도 좋고 다 사람들이 밀어줄 준비를 해놨거든. 김무성 뭐 무난하네. 저 새끼 가만히만 있으면 뭐. 근데 이 새끼가 아주 그 정치하는 게 이제 점점 쫌스러워진 거죠. 애들 그 뭐야 그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 술자리에서 들은 내용 같은 거나 이걸 수첩에 적어가지고 기자단에 보여주질 않나. 아주 그냥 쫌스러운 쫌생이 정치를 하다가 다 같이 망한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바로 요 지점이 아주 조금 좀 골치 아파진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는 남은 게 우리에게 이제 인물이 있는가? 우리가 선거 끝나고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인물이 너무 없고 그 인물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인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 등장시키기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에서 마음속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김종인의 픽은 누구인가? 연말에 한두 명 나올 거 가야 한번 나온다니까. 연말에 한두 명 나와. 늦어. 종이나비야 연말은 늦어. 자, 김종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김종인은 아직 아무도 없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내 올해 연말 가기 전에는 한두 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그때 올해 안에 발굴 작업을 내가 내가 끝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비대위의 과제는 통합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시기도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될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나 내놓을 것. 비대위 활동을 통해 뭘 하는지를 보면 알 거다라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연말에 할 거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합당이 이렇게 진 거는 내가 지금 거의 그 진단이 다 끝났어. 내가 진단 끝났다. 네, 진단 끝났어. 탄핵을 외출해서 제가 말했던 박근혜 손절론이 이제 등장합니다. 내가 말만 하면 뉴스에 다 나와. 제가 얘기했죠. 점점점 박근혜 손절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손절론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친박계가 몰락을 하고 어떤 선거 결과가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손절론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할배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패배당했는데 내 진단 다 완료해서 진단을 데려다 하야 저방을 데리고 아니어서 저방을 해야지 내 통합당 고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알 거야. 다 들어봐봐 이러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당을 이끌 수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당이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 이러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비대위에서는 계속 상품을 개발할 거니까 중앙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마지막에 쇼가를 가지고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박근혜 손절론. 한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으면은 뼈저리 느끼고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노력해야 되는데 통합당은 아무런 반성이 없어. 이 대통령이 탄핵당한 건 그 당도 탄핵을 받은 거랑 똑같은 의미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얘기한 그대로의 이야기가 나온 거야. 박근혜 손절론. 괜히 돌려보면은 그 총선 앞두고 기껏 한다는 게 보수 대통합인데 보수 대통합만 하면 승리는 나누는 당상이다. 이런 착각에 맞아 있었던 거지. 이제 내가 이거 당의 본질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 하지만 그래도 문제 새끼가 병신 같아갖고 이거 통합당에 의석을 좀 주지 않겠나 했지만 예상 못하게 우한 패널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통합당이 큰 패배를 안겼어. 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시리에 빠지지 말고 당을 쇄신하고 변화를 갖고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 모습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안에는 또 과거에 사로잡혀갖고 변화한 모습 안 보이면 우리 망하는 거야. 다 변해야 돼. 다 변해야 돼. 이러고 나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예측은 제가 선거 끝나고 김종인 할배 얘기 나왔을 때부터 언급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손절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손절론이 나오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변화의 모멘텀으로 잡고 가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파 유튜버들과의 완전한 결별이면서 우파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를 돌아가는 거 보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와요. 일베도 그렇고. 그게 이제 결국 그 패배자 친박,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패배자를 친박으로 규정하는 우파들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파들은 이제 부정선거라는 의혹으로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방점을 맞췄다면 다른 우파는 이거는 우파의 패배가 아니라 친박계의 패배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프레이밍을. 여기서 이제 두들겨 맞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손절로는 그 하부 구조와 아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죠. 다 이제 손절하자. 그들은 이제 패배자고 루저다.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게 바깥 세상은 그런 거지. 그만큼 이제 패자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혹한 거고, 그거를 같은 패자끼리도 아주 냉정하게 서로를 조롱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손절론이 저렇게 버젓이 나오더라도 아무도 저기다 뭐라고 못하는 상황이 왔지. 다 패배자가 됐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뭐 지킨다, 뭐 이런 개념에서 진정성을 인정받는 세력들이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이 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와도 배치가 되기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질 않고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망각으로 빠진 시점으로 가버린 거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좀 미리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뭔가 그랬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볼 텐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와 버리니까 이제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크게 동요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점도 한몫을 했던 것 같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웠던 어떤 그런 일종의 운동들, 캠페인들이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거 실패라고 말았죠. 대거 실패한 이런 문제들. 즉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있으면은 항상 자기 검열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실과 멀어지는 건 아닌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의 어떤 이런 활동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적절히 조절해 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다 보면은 마치 아주 자그마한 세계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현실 세계를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큰 착각에 빠진 거지. 그건 전형적으로 북한 같은 애들이잖아.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사실 뭐 통합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데이터를 잘 보시는 분들은 지역구의 표 차이가 250만 표밖에 안 났기 때문에 패배 원인이라고 본다면 이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래도 의석수를 많이 인제 좀 뺏기는 이유가 됐죠. 지역구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진 지역구가 많았어요. 25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 아직 희망은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태극기 정당들의 충격은 되게 크죠. 태극기 정당들의 경우는 1% 예. 이게 좀 심각한 이게 득표율이 너무나 낮아지다 보니까 내가 들었더니 뭐 예전에 그 최갈길 씨인가? 최길갈 씨인가? 그분 득표가 오히려 예전에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의 득표를 넘는 후보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제 그런 게 굉장히 충격을 준 거죠. 결국에는 어떤 집회 상시화, 일상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로감을 주고 반감을 줬다. 이게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파의 집회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는 것으로서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구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고찰을 해 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했었고 그 방식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편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어 어떤 끼리끼리 문화에 이제 국한돼 버리니까 점점점 괴리가 만들어진 거죠. 항상 그걸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건 아닌가.'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비판을 귀를 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인제 거의 망상급의 얘기만 꺼내다가 인제 무슨 메신저 욕하고 뭐 유튜브 욕하고 뭐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만 하고 끝난 거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당이 우파 보수라는 말도 포기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상황이 이제 나온 겁니다. 탄핵이란 얘기가 딱 나왔다. 근데 뭐 당내에서 아무도 반발을 못 하지. 예전 같았으면 반발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반발을 못 하죠. 다만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유튜버 몇 명은 언급할지 몰라지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큰 관심을 받기 어려워진 거죠. 이게 패배라는 것이 주는 어떤 그 파생되는 커다란 정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 유튜버로서 나도 그렇고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요. 탄핵의 어떤 부당성 이게 문제가 있는 과정인데 그걸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끝나 버렸단 말이야. "당신을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어 요렇게 되네. 빅토리!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우파 유튜버들 자체가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에 대한 어떤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일종의 무브먼트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쪽 세계가. 그런데 이게 인제 서로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어 버리고 본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명예훼손 문제, 허위사실 문제 이런 거를 고소고발하면서 뭔가 어떻게 법정으로 얼마든지 이런 걸 규명하고 이런 활동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제 권력 싸움이 들어가 있고 정당 활동이 들어가 있고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고 토론의 부재가 있었고 또 검증의 부재가 있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파 유튜버들의 인제 어떻게 보면 찌꺼기로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유튜버로서 나도 참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그 탄핵에 반대하고 거기서 받은 여러 가지 분노가 있었고 물론 내 기조는 586 좌파 기득권자들 그런 권력자들과의 저항이고 어떤 거짓 선동과의 저항 이걸 기반으로 왔다지만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그런 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를 내가 통합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통합당을 손절하자." 근데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쪽 세계가 다 합쳐서 1%도 안 돼 지지율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통합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합당을 손절한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예. 되게 이상한 면이 있어. 역설적으로 어 통합당 그러니까 뭐라고 유튜버들이 통합당에 뭐 비례대표 신청도 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말로는 통합당을 비판하고 뭐 통합당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통합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난 이런 그 면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렇게 의존했다가 뭐 손절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좀 기괴한 거지. 예. 유튜버 세계가 아무리 뭐 돈을 번다 어쩐다 하지만 그거는 개개인의 어떤 계좌만 채워질 뿐이지 통합당이 우리를 통해 득을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통합당이 득을 본 거죠. 통합당이 깔려 줬으면 우리가 인제 제재를 덜 받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관계 구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한각에 뭐 통합당을 손절한다 어쩌는데 제가 좀 세게 말하면 니들이 손절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구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바로 여기서 '야 이거 우파 유튜버라는 개념이 이게 참 앵간해 이해하기 어려졌다. 통합당도 우파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들은 그럼 우파가 된 것인가?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린 일반 유튜버가 된 거야.' 통합당은 그렇다 쳐더라도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내가 어 너에 대해서 너의 단점을 까는 건 개나 소나 다 하지. 근데 그 단점을 복구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면은 못 한다면은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어야죠. 그럼 비판이 아니잖아.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 비판이라는 게. 대안. 그럼 통합당을 손절하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어느 당이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대목이 없으면은 결국 그 인간은 또 통합당 찍는다는 얘기거든. 겉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미지 자기가 뭐 정치에 대해 좀 아는 척, 정치에 대해서 자기는 쪼끔 뭐 무슨 뭐라도 있는 척하려고 "내가 통합당 내가 손절했지." 이랬는데 "아이 그래 알았어. 그 네가 손절한 거는 그렇다 치고 너 어디 찍을 건데 이 새끼야 말해 봐." 그럼 "그 찍을 데 없어. 나 이제 투표 안 할 거야." 그럼 유권자도 아닌데 이 새끼야 정치에 대해서 아는 척하냐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표도 행사하지 않는 새끼 그러면 뭐 그 무식한 중도 새끼랑 뭐가 달라?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정치적으로 말할 자격도 없는 거잖아. 표를 행사하지도 않을 거면 그건 이 바닥에서 꺼져. 꺼지라고. 적어도 이게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말해야지 표도 행사하지 않을 굳은 의지를 갖고 있으면 너나 무식한 중도층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일명 개돼지급이 안 되려면 되게 난감한 거란 말이에요. 뭐 우파 정당이 나와 주든지 뭐가 해 줘야 되는데 없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친박끼리 모여서라도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친박도 안 뭉쳐요. 또 친박끼리도 안 뭉치고 친박들이 다 뿔 뿌리고 터져 버렸어. 이제 친박이란 개념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좀 뵈러 가든지 없어. 박근혜도 얘기도 안 해 막 이제. 다 끝나 버렸어. 어디 그냥 저기 등산 가고 막 놀러 가고 있어. 놀러 가서 그냥 고기 꺼 먹고 술 먹고 다 그런 거지 뭐. 예. 이런 구조를 보면은 야 이건 정말 나도 안타깝지. 예. 이거를 지지할 때는 없고 그렇다고 음 뭐 지지하는 것은 없는데 정치 뉴스를 다룬다라는 것도 웃기고 새 당도 안 돼요. 이번에 봤듯이 새로운 당이 나온다라는 개념도 또 어쩔 거야. 보궐선거 노릴 때쯤이나 누구들 모여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봤듯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다 봤죠. 이런 점은 참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참 아프더라고. 나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지지할 정당이 마땅치 않은데 통합당의 방향성이 지금의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우파 유튜버로서 나도 그렇거니와
우파 유튜브의 방향으로 완전 반대로 간다고. 근데 결국 나도 어떤 이제는 그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거죠.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형적으로 박근혜 손절로 나오고 그런 제가 예측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종인 보수와 부자, 보수는 부자다. 기득권이란 인식이 있다라는 거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보수에 집착 말아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재차 강조했는데 단어에 자꾸 집착해갖고 보수라는 개념 없이 우리 당이 변화를 못하는 거야. 자꾸 우리 당을 사람들이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를 갖다가 진보 개혁 정당 또는 뭐 진보 정당에 인해서는 없을 거야. 보수라는 말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기득권 보호하고 부자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낙인을 찍어놓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유권자를 어떻게 확보하겠어. 이미지가 이 프레이밍이 이거 좀 우리 풀어야 돼. 정정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게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파라는 말을 써라. 맞나 이게? 예, 좌파 우파. 왜냐 진보라는 말이 더 세련되기 때문에 뭐 이 바닥에서 보수란 말을 쓰지 말아라 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오히려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라 좌파 새끼들한테 진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고가 우리가 우리 거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예,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기에 눌려서 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거를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 관념적으로 이미 눌렸어. 그 좌빨들의 프레이밍에 우리가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거지. 자기 자신도 이미 세뇌당한 거야. 세뇌당한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수란 말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진보 새끼를 퇴보라고 부르자. 저 새끼들이 뭔 진보냐. 우리야말로 진보 보수고 쟤네들은 퇴보 좌파다. 그렇게 오히려 프레이밍을 가하면서 표현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미 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우파가 이미 스스로가 프레이밍에 취약하다는 반증이고 거기서 밀려버리는 거야. 싸움에서. 프레이밍을 걸 거면 저 사람들은 퇴보야. 그리고 퇴보라는 프레이밍으로 가야 돼. 종이날배가 나서주더니 누가 나서주면은 안 먹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상력이 부족한 거지. 창조. 뭔가 우리 프레이밍을 하면 창조를 해야 되는데 문화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창조가 안 돼. 그런 위트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좌빨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보고 거기서 지레 겁먹고 야 보수란 말 쓰면 안 되겠다. 아이고 좌빨 새끼들 눈치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왜 우리가 좌빨들의 눈치를 봅니까? 그 퇴보 새끼들은. 난 진보란 말 안 부른다고 퇴보라고 하지. 새끼는 퇴보 새끼들이야. 그 퇴보 새끼들을 진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는 진보 보수. 우리는 보수 진보. 저 새끼들은 퇴보 좌파. 이렇게 프레이밍을 걸어야죠. 퇴보 진영 하면서 모두가 다 좌빨 새끼를 퇴보라고 부르면 되는 거거든. 퇴보의 전형이니까. 이렇게 창조적인 그러면서 문화적인 이런 걸 퍼뜨려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요. 이런 건 아직 우파가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우리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는 순간 지는 거야. 하지 마라가 하면 안 돼. 우파는 뭘 하지 마라 이러면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왜 그래야 돼. 남한테 꼰대처럼 뭐 이게 아니라 야 쟤네들은 퇴보야. 그게 훨씬 더 재밌거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하다 코로나 방역조차도 윤석열 탓하는 추미애. 윤석열 때문에 코로나 방역 실패를 했다. 이건 뭐 또 정신 나간 소리야. 추미애가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 자신의 지위를 따르지 않아 우한폐렴 방역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개소리를 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우한폐렴이 확산하던 지난 2월 자신의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제때 신천지를 수색했더라면 그랬다면은 우한폐렴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맛이 갔어, 얘가. 맛이 갔어. 윤석열 야권 대권 주자 1위가 됐습니다. 추미애가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서 윤석열이 1위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단숨에 야권 1위에 올라섰다. 이낙연, 이재명 뒤에 윤석열. 여기면 윤석열이 10%로 바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홍준표 5.3, 황교안 4.8. 황교안 대표가 저번에 역전을 했다가 다시 고꾸라는데 일단은 홍준표 대표랑 황교안 둘 다 지금 하락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새로운 인물 윤석열이 올라온 거야. 이게 이제 한 달마다씩 조사하는 건데 저번 달에 황교안이 역전해갖고 제가 뉴스에 띄운 적이 있거든요. 황교안이 다시 떨어지고 뭐 둘이 거의 차이는 없어, 홍준표랑 황교안이랑. 근데 지금 이 사이에 윤석열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단숨에 보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이 올랐다. 윤석열이 차기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래 여기 보면은 뭐 대전, 충청, 세종, 전통적인 그래도 여기도 그래도 우파했던 지역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마지노선 지역인데 여기서 18%로 가장 높았다 윤석열. 대구 경북에서도 14%, 부산에서도 10%. 예,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우파 쪽이라 보이는 지역에서 윤석열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보수층, 중도층 모두가 윤석열이 높게 나왔어. 퇴보층보다 많았다. 추미애와 윤석열이 각을 세우는 모습이 중도 보수층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래요. 일단 뭔가 지금 이렇게 응집이 돼서 범보수 야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나네요. 이런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보면은 확실히 제가 말한 것처럼 인물이 우파 진영이 없다 보니까 vs를 못 만드는 거야. vs를 예를 들어 문재인 vs 지금 우파 진영이 누굽니까? 그래요. 원래 소년이겠지만 대사 그런 건 내려놓으시고 정치인 중에서 문재인 vs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지금. 문재인 vs가 없어. 뭐 이낙연 vs도 없고 이재명 vs가 없어.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가 되는 효과가 있어야 그래야 어떤 라이벌 구도가 나오면서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있어야 뭐 사람들이 보는 재미가 있지. 근데 추미애 하면은 윤석열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도. 대립하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이 대립 구도에 익숙하신 유권자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금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어떤 장기적인 의미는 아니고 임시적인 거겠죠. 이번 사안, 추미애가 공격하고 있는 이 사안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게 대립 구도가 나와버리니까 그런 윤석열이라는 대립 구도가 어떤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런 구도에서 응원하고 싶은 언더도그마가 있는 거죠. 일종의 동정표지. 약자가 이겼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뒤섞여서 윤석열에게 표가 갔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과연 윤석열이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추미애가 아주 꼴값을 떠니까 거기에다 어떤 반발 작용이 좀 이렇게 작동한 거 아니겠느냐 봐야겠죠. 하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은 보수 쪽에서 윤석열한테 줄 정도면은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인물들
홍준표, 뭐 황교안, 뭐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느냐라는 또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이를 좀 뚫고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갔다는 거는 지금 우파 쪽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구도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런 그 대항마 vs를 따야 된다라는 거예요. vs. 문재인 하면은 누가 탁 떠올라야 되는 거야. 추미애 하면 탁 떠오르고 이낙연 하면 탁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낙연 하면 낙지가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이재명 하면은 뭐 형수가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낙연 하면은 딱 우리 우파 쪽에 어느 인물이 탁 이렇게 나와줘야 그래야 뭐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하다. 우리는 아예 그조차도 없으니까 추미애 하면 윤석열 그걸로 윤석열이 10%를 먹고 들어갔다는 거야. 이 결국에는 제가 말한 이 대결 구도 vs 구도 저들의 대항 저들과 대항할 수 있는 어느 인물 요렇게 1대1로 매치를 시킨다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가장 쉽게 주목을 받고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통합당에 장애투쟁은 안 된다. 그냥 끌려가 짓밟히자라고 했습니다. 절대 빠르는 안 된다. 그냥 끌려갑시다.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삭발은 안 됩니다. 단식은 안 됩니다. 농성도 안 됩니다. 장애투쟁은 안 됩니다. 빠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끌려갑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당이 쓸 방법이 없다는 뭐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이 뉴스도 한번 보시면은 앵커는 고민정이하고 출연자도 여당 의원이하고 지상파 라디오에서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상파 라디오에 출연해서 온통 다 통합당 탓만 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프로그램을 장악해서 자기네가 진행하고 자기네가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명 자문자다. 김현정이 휴가를 갔어. 김현정이 휴가를 가니까 그 자리를 고민정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정이가 여당 의원 불러다 놓고 질문한 겁니다. 얼탱이가 없죠. 또 다른 방송도 있습니다. 여기 알죠? 김어준이 비인 자리를 김의성이가 앉아가지고 좌빨 배우죠. 좌빨 새끼가 앉아가지고 여당 박광호는 불러놓고 둘이서 또 짝짝꿍하고 뭐 이러니 이건 뭐 이러니 뭐 여론전원이 되겠어? 예. 여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태세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어요. 일단은 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말한 대로 통합당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법은 일단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중에 2명이 지금 통합당 몫이다. 통합당 쪽이 계속 거부하면은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아예 법을 바꿔서 통합당이 아니더라도 이걸 안 해주면은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새끼들이네. 통합당 18대 0보다 힘든 싸움. 준법 투쟁에 돌입하는가. 미래통합당이 전열을 가둬두는데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를 헛바퀴 돌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면서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여론전을 가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장외투쟁, 삭발과 같은 과격한 방식은 지양하고 국회 내에서 싸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 국회의장의 강제 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걸겠다. 그래서 위헌성을 확인하겠다. 뭐 추경도 일주일 밀어주면 우리가 참여하겠다. 뭐 이런 조건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요. 일단은 통합당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저께 어저께인가요?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에 사실은 오늘 어저께 저녁에는 뻥 하고 막 터진 뉴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더운 여름 여러분께서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의 시원한 쇼 원래 소년의 대만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만아
그 이순재 할아버지께서 좌빨들의 여러 가지 그런 어 좌빨들의 또 이 여러 가지의 공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이순재였습니다. 이순재 매니저가 이순재한테 머슴살이를 했다면서 폭로를 했어요. 녹취록이 있는데 왜 날 거짓말을 만드나 라면서 매니저가 발끈했던 겁니다. 머슴 매니저 논란 2라운드. 이순재 만나서 사과하겠다.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이순재 씨가 매니저 김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연락도 없었다. 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면서 발끈했다. 이순재는 데뷔 후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어 크게 충격받은 마음에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 김 씨가 바라는 게 사과라고 하는데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 자, 이 매니저는 이순재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시키고 생수통을 운반시키고 신발 수선 등을 맡기고 가족들을 허드렛 일을 시켰다며 문제 제기를 하자 부당해고당했다고 보도했다. 어? 배우의 일정을 관리하고 이동을 돕는 매니저로 알고 취업했는데 2달 동안 가족들의 허드렛 일까지도 맡아 머슴 같은 생활했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받은 돈은 180만 원이 전부였다. 평균 55시간 넘게 일했다. 일주일에 이겠나? 예. 보도가 나가자 이순재 씨는 2달가량 근무하는 사이야. 내가 3번 정도 개인적인 부탁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아내에게 주의를 줬고 김치기도 사과를 했다. 머슴 생활이라는 표현은 가당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순재 씨가 처음에 듣자마자 내가 이건 사실이 왜곡됐다면서 뭐 법정 대응도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기획사에 소속사에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순재 씨는 나는 법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까지 법으로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순재 씨는 김 씨와 만났을 때 제 아내의 잘못을 시인했고 내가 인정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었다. 보도는 한쪽으로만 너무 과장됐더라. 아내가 잘못했다는 걸 나도 인정했고 어제 보도 이후 내가 이제 사과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지금 매니저는 또 다른 녹취록이 있는데 SBS의 보도는 되게 순화해서 나간 거다. 내가 얼마나 머슴살 했는지 아냐. 이순재 아내가 상식 밖의 갑질을 했다. 그래서 이순재 일정이 끝나도 아내가 저녁 7시 30분 꼭 장을 보러 가야 한다 붙잡았다. 예. 굉장히 굉장히 열이 받았나 봐. 예. 매니저가 7시 30분 꼭 장을 보야 한다 붙잡았었다. 그 집에는 딸과 손주도 있고 테니스 선수의 손자도 있었는데 나한테만 이런 걸 시켰다. 예. 그러면서 이순재 씨도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에 다른 매니저도 다 했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 라는 식으로 말했다. 근데 옛날 매니저가 글을 올렸어요. 옛날 이순재 씨 매니저가 이순재 씨는 그렇게 머슴으로 부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있을 때는 인터넷 주문도 못해서 필요한 주문을 내가 해드렸고 생수병 무거운 물건은 당연히 뭐 노인분들이시니까 내가 옮겨드렸다. 분리수거도 가끔 해준 게 사실이다. 근데 난 이걸 노동착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로한 2사람이 사는 곳을 젊은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회창 지지하시고 이명박 지지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뭐 이랬다는 이유로 좌빨 새끼들 눈밖에 나서 심연섭 씨도 개그 콘서트 마지막에 언급도 안 되고 또 이순재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린치를 받으시고 안타깝네요. 근데 또 이제 이게 갑질이 사실이라면 또 할 말이 없겠죠. 여러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사실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좀 뜬금없기는 해. 약간 좀 뜬금없이 뭐 그것도 매니저라는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녹취까지 하고 있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독특한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